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1801년경에 은거할 땅을 찾아 도시에서 황야로 들어와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빌리고 폭풍의 언덕으로 불리는 집을 방문한 로크우드라는 신사가 언시와 린튼 두 집안의 2대에 걸친 역사를 아는 늙은 가정부 헬렌 딘에게서 이야기를 유도해냅니다. 언시 씨가 리버풀에 여행가서 히스클리프라는 아이를 데려오는 1771년 무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시 집안의 딸 캐서린을 사이에 둔 히스클리프와 에드거 린튼 두 청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와 히스클리프가 서로 증오하게 되어 히스클리프가 가출, 캐서린과 에드거와의 결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6, 7년 뒤에 히스클리프는 부자가 되어 돌아와 먼저 힌들리에게 복수하고 캐서린과 재회하여 서로 굳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에드거의 누이 동생 이사벨라와 결혼하고 그녀를 학대합니다. 히스클리프의 캐서린에게로 향한 애모의 정은 그녀의 죽음으로도 식을 줄 모르며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와 사이에 난 사나이 아이 린튼, 에드거와 캐서린 사이의 딸 캐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린튼은 몸이 약해서 곧 죽게 되고 미망인이 된 캐시와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과의 사이에 사랑이 싹 트는 대목에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크우드 선생님에게 가정부 헬렌 딘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서 이어갑니다. 저는 캐서린 아씨를 모시고 스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상한 것보다도 아씨는 훨씬 얌전해서 뜻밖이 없습니다만 기뻤습니다. 아씨는 린튼 씨를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도 아주 알뜰했습니다. 그 남매도 확실히 아씨를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인동덩굴 쪽으로 휘어진 것이 아니라 인동덩굴이 가시나무를 감은 격이었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꼿꼿이 서 있고 다른 한쪽이 굽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도 하지 않고 냉담하지도 않은데 누가 고약하게 굴거나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에드거 서방님은 아씨의 기분을 건드릴까봐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그것을 아씨에게 숨겼지만 제가 어쩌다 험하게 대답하는 것을 듣거나 다른 하인이 아씨의 거만한 명령에 얼굴을 찌푸리거나 하는 것을 보거나 하면 자기 때문에는 찌푸려 본 적이 없는 얼굴을 불쾌하게 찌푸리시고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여러 번 고분고분하지 못한 저 태도에 대해서 엄격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씨가 화를 내는 것을 보실 때의 고통이란 칼에 찔린 아픔보다도 더하다고 단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씨 고운 서방님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저도 화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은 불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화약상자 같은 아씨의 성미도 모래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캐서린 아씨는 우울하고 말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서방님 쪽에서도 말없이 동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결국은 자기 본의가 되고 마는가 보죠. 순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도 거만한 사람들에 비해 좀 정당하게 이기적이라는 차이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로 자기의 이해를 상대편 위주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서로가 느끼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행복은 끝장이 났던 것입니다. 9월 어느 아늑한 저녁에 저는 가수원에서 딴 사과를 담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져서 안뜰의 높은 담장 너머로 흘러든 달이 건물의 여기저기에 튀어나온 모서리에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문 옆에 있는 층층대에 바구니를 놓고 쉬면서 아늑하고 달콤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등지고 달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넬리 아니요? 그것은 깊이 있는 목소리였으며 외국인 같은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을 발음하는 투가 어딘지 귀에 익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하고 두려워하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문들은 닫혀 있고 층층대 쪽으로 오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관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얼굴과 머리가 검고 검은 옷차림을 한 키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옆에 기다서서 자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문고리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굴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쇼 서방님일까? 아니지, 목소리가 닮은 데가 없는데. 여기서 1시간을 기다렸지 하고 그는 제가 계속 뚫어져라고 살펴보는 동안 다시 말했습니다. 그동안 주인은 죽은 듯 사뭇 고요했어. 그래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 나를 모르겠어? 봐, 낯선 사람이 아니요. 한 줄기 달빛이 그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두 뺨은 거무스레했고 반쯤 구렛나룻이 덮여 있었습니다. 눈썹은 험상궂고 두 눈은 깊이 박혀 특이한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눈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하고 저는 그를 이 세상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지 망설이면서 놀라 소리치며 두 손을 쳐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돌아온 건가요? 정말 당신인가요? 정말? 그렇소 히스크리프요 하고 그는 대답하며 나를 보던 눈을 들어 창을 쳐다보았지만 그것들은 하나하나 달빛만을 반사한 채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집에 있는 거요? 그녀는 어디 있어? 넬리, 당신은 반갑지 않겠지만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어. 그녀는 어디 있어? 말해봐요. 그녀와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싶소. 당신 안주인 말이요. 가서 기머튼에서 온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해줘. 아씨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고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가 어떻게 하실까요? 뜻밖의 일이라서 나도 어리둥절하군요. 아씨도 실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히스클리프란 말이죠? 그러나 못 알아보겠군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군요. 당신은 군대라도 갔다 온 건가요? 가서 내 말을 전해주오 하고 그는 갑갑한 듯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까지는 나는 마치 지옥에 있는 기분이요. 그는 문고리를 벗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린튼 네 분이 계시는 거실에 이르렀을 때 저는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촛불을 켜드릴까 하고 여쭈어보는 것을 구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들은 함께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은 바깥벽에 닿도록 활짝 열려 있어 뜰의 나무와 넓은 자연 그대로 푸른 섭 너머로 기모튼 골짜기가 보이고 한 가닥 안개가 굽이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예배당을 지나면 얼마 안 가서 늪에서 흘러나오는 도랑이 그 골짜기를 감돌아 흐르는 개천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셔링 하이츠는 이 은빛 안개 위에 솟아 있었지만 우리가 살던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너머 좀 낮은 곳에 있지요. 방안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들이 바라보는 경치도 모두 너무나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켤까요? 하고 묻고 나서는 용건을 말하지 않고 나오려 했지만 제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되돌아가서 말했습니다. 기모튼에서 온 분이 배웠으면 합니다. 아씨. 무슨 볼일로? 하고 아씨가 물었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커튼을 닫아줘 넬리 하고 아씨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올려와. 나는 곧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러고 나서 아씨는 방을 나갔습니다. 에드거 서방님은 별 생각 없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씨에게는 뜻밖의 사람이에요.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히스클리프예요. 생각나시겠지만 언쇼 서방님 댁에 살던 사람 말이에요. 뭐라고? 그 집시라고? 그래서 일하던 그 녀석 말인가? 하고 그분은 외쳤습니다. 왜 캐서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씨께서 들으시면 언짢아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달아났을 때 얼마나 상심하셨다고요. 그가 돌아온 것을 아씨는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린튼 주인님은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분은 창을 열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아래에 있었던 거지요. 그분은 재빨리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서 있지 말고 누구든 특별한 손님이거든 데리고 들어와요. 곧 문고리가 걸리는 소리가 나더니 캐서린 아씨는 너무 흥분하여 반갑다는 기색도 없이 미칠 듯이 2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얼굴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무서운 병고가 일어난 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오, 에드거, 에드거! 하고 그분의 목덜미를 껴안고 헐떡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에드거 여보, 히스클리프가 돌아왔어요. 정말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껴안은 팔을 쥐었다듯 쥐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서방님은 화가 난 듯이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내 목을 조르지 마오.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 그렇게 미칠 필요는 없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고 아씨는 자기의 기쁨을 약간 억누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제는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셔야 해요. 올라오라고 할까요? 이리로 하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거실로 말이지? 그러면 어디로 말해요? 하고 아씨는 물었습니다. 그분은 화가 난 듯 했고
그 사람에게는 부엌이 더 적당한 곳일 거라고 했습니다. 린튼 부인은 야릇한 표정으로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의 까다로움을 노여운 밤 비웃음 반으로 대하는 듯 했습니다. 안 돼요 하고 아씨는 잠시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을 수는 없어요. 여기 테이블을 둘 놓아줘, 엘렌. 하나는 지체가 높은 주인님과 이사발라 아가씨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이 낮은 히스클리프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여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방에 불을 켜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좋겠다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달려 내려가 손님을 붙들겠어요. 너무 기뻐서 사실 같지가 않아요. 아씨는 또다시 뛰어가려 했지만 에드거 서방님이 붙잡았습니다. 넬리가 가서 올라오라고 해 하고 그분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기뻐하는 건 좋지만 바보같이 굴진 마오. 당신이 도망간 하인을 오빠로서 맞이하는 것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내려가니까 히스클리프는 분명히 안으로 안내될 것을 얘기한 듯 현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를 주인과 아씨가 있는 대로 안내했을 때 저는 두 분이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한 말이 오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씨는 히스클리프가 문간에 나타났을 때는 또 다른 감정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씨는 뛰어나와 그의 두 손을 잡고 린튼 주인님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린튼 주인님의 내키지 않는 손을 그 손에 덥석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난로불과 촛불에 환히 비친 히스클리프를 보니 그의 변한 모습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키가 크고 튼튼하고 균형이 잘 잡힌 모습으로 변모하여 우리 주인은 그 옆에선 아주 가냘프고 소년같이 보였습니다. 히스클리프의 고든 자세는 군대라도 다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과 윤곽은 린튼 주인님의 얼굴보다도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총명해 보였으며 옛날에 친했던 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개인과 같은 영약함은 아직도 그 찌푸린 미간과 음울한 열정으로 불타는 두 눈망울에 숨어 있었지만 별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태도에는 위험까지 있었고 우아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준엄했지만 거친 곳은 말끔히 가셔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의 놀라움은 저와 같았거나 그 이상이어서 조금 전에 일하는 녀석이라고 부른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씨로 대해야 할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린튼 주인님의 가냘픈 손을 놓고 상대편이 말하려고 할 때까지 차갑게 그분을 보고 있었어요. 앉으시죠 하고 주인님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옛날을 생각해서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물론 나도 집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생길 때에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히스클리프는 대답했어요. 특히 나에게 관계가 있는 일일 때는 그렇습니다. 나는 기꺼이 한두 시간 머물겠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 아씨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캐서린 아씨는 마치 자기가 눈을 떼면 그가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듯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아씨를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이따금 한 번씩 재빠르게 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볼 때마다 더 자신있게 아씨의 눈길에서 받는 숨김없는 기쁨을 그도 내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기쁨에 너무 열중해 있어서 거북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드거 서방님은 반대로 불쾌감으로 인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이 일어서서 카펫을 밟고 가서 히스클리프의 손을 다시 잡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깔깔 웃었을 때 그 불쾌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일쯤이면 꿈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하고 아씨는 외쳤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손을 잡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잔인한 히스클리프, 사실은 이렇게 맞이해 줄 것도 없지. 3년 동안이나 자취도 소식도 없이 내 생각은 하지도 않았으니 당신이 나를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좀 더 많이 생각했을 거요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소. 그리고 저 아래 뜰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소. 아마 놀랄 것이고 기쁜 체하겠지만 그러한 당신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그 뒤에는 힌들리에 대한 원한을 풀고 그리고는 자살을 함으로써 법률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생각 말이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반겨 맞아줘서 그러한 생각은 내 마음으로부터 사라져 버렸어. 그러나 이 다음에 찾아올 때는 오늘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하지 말아줘. 아니, 당신은 또다시 나를 쫓아내지는 않겠지? 당신은 정말 나에게 미안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줘야만 했어.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이후 지독한 고생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오직 당신을 위해서 싸워나간 것이니까 나를 용서해 줘야 하오. 캐서린, 식은 차를 마시지 않으려거든 제발 식탁으로 오지 하고 린튼 주인님은 보통 때의 어조와 적당한 예의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는지는 모르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먼 길을 가야 할 거요. 그리고 나도 목이 마르고. 캐서린 아씨는 차주전자 앞에 자리를 잡았고 이사벨라 아가씨도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에게 의자를 가져다 드리고 나왔습니다. 차 마시는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캐서린 아씨는 잔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에드거 서방님도 받침 접시에 차를 약간 쏟았으며 역시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손님인 히스클리프는 그날 저녁 1시간도 채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날 때 기모튼으로 가느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워서링 하이츠로 가는 거요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갔을 때 언쇼씨가 나를 초대한 거요. 언쇼씨가 그를 초대했고 그가 언쇼씨를 방문했다는 이 말을 저는 그가 간 다음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위선자가 되어 이 고장으로 또 무슨 나쁜 짓을 꾸미려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가 돌아오지 말았더라면 하는 예감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캐서린 아씨가 살며시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아 저를 일으키려고 머리를 당기는 바람에 저는 초저녁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난 잘 수가 없어, 엘렌 하고 아씨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누가 상대를 해줬으면 해. 자기는 흥미가 없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애드거는 기분이 나쁜 거야. 쓸데없는 말만 해. 입도 열려 하지 않다가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잠이 오는데 이야기를 견디고 나더러 잔인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야. 조금만 화가 나면 언제나 몸이 불편해지는 거지. 내가 히스클리프를 몇 마디 칭찬했더니 두통이 나는지 시기가 나는지 몰라도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 와버렸지. 그분 앞에서 히스클리프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싫어했으니 히스클리프도 그분을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 마찬가지로 싫어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두 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시거든 그분 앞에서 그의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그러나 그건 커다란 약점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하고 아씨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아. 이사벨라의 머리칼이 금빛이고 살결이 희고 맵시가 화사하고 가족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아. 심지어는 넬리까지도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는 이사벨라 편에 들지만 나는 마치 너그러운 어머니처럼 양보를 하고 그녀를 아이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려 화를 풀게 하지. 우리 사이가 좋은 것을 보면 그이도 기뻐하고 그러면 나도 기쁘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 오누이는 정말 아주 닮았어. 너무 응석바지로 자라서인지 이 세상이 자기네 둘만이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나도 두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한번 골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씨.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씨의 비율을 맞추시죠.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저는 알거든요. 그분들이 아씨 뜻을 받들어 주려고 애쓰는 동안은 아씨도 그분들의 일시적인 변덕을 너그럽게 봐주실 수야 있지요. 그러나 양쪽이 같은 정도로 중요한 일에 부딪히면 결국은 싸우실지도 모르죠. 그러면 아씨가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들도 아씨 못지않게 고집을 부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죽도록 싸우는 거지 뭐. 그렇잖아 넬리? 하고 아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사실은 나는 그의 사랑을 믿고 있어. 내가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는 보복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그토록 사랑해 주니까 더욱더 그분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저는 충고했습니다. 그야 소중히 하지 하고 아씨는 대답했어요. 그러나 사소한 일에 울 필요는 없지. 그건 유치하단 말이야. 히스클리프는 이제 어느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와 사귄다는 것은 이고장 제1의 신사에게도 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그도 그 정도의 말을 하면서 함께 기뻐했어야 했어. 그는 그와 친해져야만 하고 또 그를 좋아할 만도 하지. 히스클리프로서도 그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행동은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가 워서링 하이츠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달라졌어요. 완전히 기독교도다워졌어요. 그 원수들에게 우정의 손을 내미니까요. 그가 아까 설명을 하더군 하고 아씨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넬리 못지않게 놀랐어. 넬리가 아직도 거기 살고 있는 줄 알고 나에 관한 소식을 넬리한테서 들으려고 갔었다는 거야.
그래 조지프가 힌들리 오빠에게 말했더니 오빠가 나와서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들어오라고 하더래. 마침 몇 사람이 노름을 하고 있었는데 히스클리프도 끼게 되었다더군. 오빠가 그에게 돈을 좀 잃었대. 게다가 그에게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저녁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해서 그도 승낙했다는 거야. 힌들리 오빠는 너무 경솔해서 신중하게 친구를 고르지 못하지. 그렇게 야비하게 골탕을 먹인 사람에게는 조심을 해야 할 텐데도 그런 생각을 하려 들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히스클리프가 옛날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으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저책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싶다는 것과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에 대한 애착에서야. 게다가 김어튼에서 살기보다는 거기서 살아야 나도 그를 만날 기회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한 때문이라는 거야. 워서링 하이츠에서 살게 해주면 사례는 후하게 할 작정이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오빠는 욕심이 나서 금방 그러겠다고 말했을 거야. 오빠는 언제나 욕심이 많았거든. 오른손으로 잡은 것을 왼손으로 내버리기는 하지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살기에는 알맞은 집이죠.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떨는지 염려되지 않으세요, 아씨? 히스클리프라면 조금도 걱정 없어. 하고 아씨는 대답했습니다. 똑똑하니까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을 거야. 힌들리 오빠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마음씨가 더 나빠질 리도 없고 그리고 상처를 입힌다거나 하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 서지 뭐. 오늘 저녁 일로 해서 나는 다시 신과 인간에게로 돌아서게 된 거야. 지금까지 나는 하느님의 뜻에 화가 나서 거역했던 거야, 넬리. 정말 나는 몹시 괴로웠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안다면 아마 그도 괜히 화를 내어 내 기쁨을 흐리게 한 것을 부끄러워할 거야. 그 괴로움을 혼자 참으려 한 것은 그에 대한 친절이었어. 자주 느끼는 괴로움을 내가 표시라도 했더라면 그도 나 못지않게 괴로움이 덜어지는 것을 원하게 됐을 거야. 그러나 이젠 지난 일이야. 그러니 그가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해서 보복하지는 않겠어. 나는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참을 수 있어. 아무리 처원한 인간에게 뺨을 맞더라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댈 뿐만 아니라 화를 내게 한 데 대해서 용서를 빌 거야. 그 증거로 나는 당장 그한테 가서 화해를 할 테야. 잘 자요. 나는 천사가 됐으니. 이렇게 우쭐히 하면서 아씨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한 결과가 성공한 것은 다음날 명백해졌습니다. 즉 린튼 주인님은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캐서린 아씨가 너무 쾌활한 데서 약간 흥이 내키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캐서린 아씨가 이사벨라 아가씨를 데리고 그날 오후 워서링 하이츠로 가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아씨는 그 보답으로 더욱 살뜰함과 애정을 쏟아 며칠 동안 그 집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주인도 하인들도 시종 밝고 햇볕을 쬐는 듯 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앞으로는 히스클리프 씨라고 해야 되겠군요. 처음에는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방문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그 집 주인이
자기의 방문을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는가를 알아보려는 눈치였습니다. 캐서린 아씨도 그를 맞이할 때에는 지나치게 기쁜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차차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찾아갈 수 있는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굳혔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는 남 앞에서 몹시 수줍어 했었는데 그 버릇이 많이 남아있어 감정을 야단스럽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도 한시름 놓게 되었지만 그 뒤의 사정으로 한동안 또 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걱정거리란 히스클리프를 이사벨라 린튼 아가씨가 갑자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좋아한다는 예기치 않았던 불행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때 18살의 매력적인 아가씨였습니다. 머리가 날카롭고 감정도 예민하고 화가 나면 또한 성미도 팔팔했지만 아직도 태도에는 어린 티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무척 사랑했던 오빠는 누이 동생이 터무니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놀랐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나이와 결혼하는 것이 타락이라든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자기 재산이 그 자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든가 하는 사실은 젖혀놓고라도 그분은 히스클리프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죠. 비록 그의 외모는 달라졌다 해도 그의 마음은 달라질 수 없고 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마음씨가 두렵고 싫었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의 인생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 싫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상대편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도 이사벨라 아가씨가 좋아했으며 그런데도 상대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분은 더욱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히스클리프가 꾸민 일이라고 책망하신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린튼 아가씨가 무엇인가 초조해하고 연연해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가씨는 점점 성질을 부리고 귀찮게 굴었습니다. 늘 캐서린 아가씨에게 대들고 놀라고 하여 원래 참을성이 적은 아씨를 금세라도 화나게 할 듯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나쁜 탓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튼 수척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뚜렷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씨가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아침도 먹지 않고 하인들이 시킨 일을 하지 않는가 하면 자기가 집안에서 푸대접을 받아도 캐서린 언니는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오빠도 자기에게 소홀하며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감기가 들었는데 우리가 자기 성미를 건드리려고 일부러 거실에 불을 꺼버렸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하찮은 비난을 늘어놓았을 때 캐서린 아씨는 단호하게 꾸짖고 나서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사를 부르러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매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버릇없는 아이 같으니 하고 아씨는 부당한 주장에 놀라면서 외쳤습니다. 확실히 머리가 돈 모양인데 언제 매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제요 하고 이사벨라 아가씨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제라고? 하고 올케는 말했습니다. 언제 말인가요? 우리가 들판을 걸어오고 있을 때예요. 언니는 나에게 맘대로 돌아다니라고 하고는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산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매정하다는 거예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옆에 있다고 해서 방해가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옆에 있든 없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다만 히스클리프의 이야기가 아가씨에게는 조금 더 흥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고 이사벨라 아가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거기 있고 싶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쫓으려고 한 거야. 아가씨가 제정신일까? 하고 아씨는 제게 하소연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얘기를 한마디도 빼지 않고 되풀이할 테니 어디가 그렇게 흥미 있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좋아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보다는 나는 다만 그래서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이사벨라 아가씨가 말을 끝맺기를 주저하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그이하고 같이 있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쫓겨나 있었잖아요. 하고 이사벨라 아가씨는 열을 올리면서 말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말구유의 개처럼 심사가 고약하단 말이에요. 자기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고 싶어하지 않아. 아가씨는 꼭 건방진 원숭이 새끼 같아. 하고 린튼 아씨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보 같은 수작은 믿지 않겠어. 아가씨가 히스클리프의 사랑을 탐내다니. 아가씨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아마 잘못 들었겠지, 이사벨라? 아니야, 잘못 듣지 않았어. 하고 그 실없는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에드거 오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는 그이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이도 언니만 내버려 둔다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 나는 무엇을 준대도 아가씨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하고 캐서린 아씨는 힘을 주어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넬리, 저 아가씨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는 걸 납득시켜줘. 히스클리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세련된 데라고는 없고 교양도 없는 야만인이며 가시금장나무와 현무암뿐인 메마른 들판과 같은 인간이란 것을 말해줘. 내가 아가씨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권하는 것은 저 어린 카나리아를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숲속에다 놓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에요. 아가씨. 그러한 꿈을 꾼다는 것은 단지 그의 성질을 한심할 정도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가 겉으로 보아서는 무서워도 마음속에는 깊은 인자함과 애정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그는 아직 다듬지 않은 금강석이나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와 같은 촌뜨기가 아니라 사납고 무자비하고 늑대 같은 사나이야.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은 너그럽지 못하고 잔인한 일이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달라는 따위의 말을 하지 않겠어. 다만 그들이 곤욕을 당하는 꼴은 보기 딱하니까 놔두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그가 아가씨를 귀찮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가씨를 참새알처럼 쥐었다 깨뜨려 버릴 거예요. 그가 린튼 집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으니까. 아가씨의 재산과 앞으로 물려받을 유산을 보고 결혼할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 사람은 점점 탐욕이라는 죄에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와 친구 사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가 정말 아가씨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아마 나는 아가씨가 그의 덫에 걸리도록 가만히 있을 정도로 친하단 말이에요.
린튼 아가씨는 올케를 노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하고 아가씨는 노엽게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언니는 20명의 적보다도 더 나빠. 악독한 친구 같으니. 아, 그렇다면 내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고약한 이기심에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죠? 그렇지, 확실히 그렇지. 하고 이사벨라 아가씨는 비꼬았습니다. 언니를 보니까 몸소리가 쳐져. 그러면 좋아. 하고 상대편도 외쳤습니다. 정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해볼 일이지. 난 할 말을 다 했으니 이야기는 그만두고 아가씨의 건방진 오만에 맡기기로 하지. 나는 언니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하고 이사벨라 아가씨는 린튼 마님이 방을 나가자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언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위안을 망쳐버렸어. 하지만 언니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지. 그렇잖아? 히스클리프 씨는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야.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진실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겠어? 그 사람은 생각하지 말아요, 아가씨.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오는 새 같은 사람이죠. 아가씨의 짝이 될 사람은 아니에요. 마님의 말은 좀 지나쳤지만 틀렸다고는 할 수 없군요. 마님은 그의 마음을 나나 그 밖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실지보다도 더 나쁘게 말한 법은 없어요.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짓을 잘 알아요. 엘렌도 다른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있군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증상은 듣지 않겠어. 이 세상에 행복은 없는 것이라고 나에게 납득시키고 싶어 하다니. 당신도 틀림없이 고약한 사람이야. 혼자 내버려두면 이사벨라 아가씨가 그런 생각을 그만두었을지 끈질기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알 수 없지만 그녀에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 읍내에서 치안판사 회의가 있어서 우리 주인님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그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느 때보다도 좀 일찍 찾아왔던 것입니다. 캐서린 아씨와 이사벨라 아가씨는 서로 저기를 품고 있었지만 말없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는 어제 경솔한 짓을 하여 일시적인 감정으로 은밀히 품고 있던 생각을 털어놓은 것을 스스로 놀랍게 생각했고, 캐서린 아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벨라 아가씨가 괘씸했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용서한다 하더라도 웃음으로 끝내고 말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스클리프가 창 밑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캐서린 아씨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는 난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아가씨의 입술에 짓궂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벨라 아가씨는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책에 열중해 있었는지 문이 열릴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더라면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때는 이미 늦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와요. 마침 잘 왔어요. 하고 아씨는 난로불 앞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으면서 명랑하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을 녹여줄 제3자를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판인데 당신은 바로 우리 두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거든. 히스클리프, 나는 지금 나보다도 더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을 떳떳이 소개하겠어요. 이제 우쭐해지겠군. 넬리는 아니에요. 그쪽을 보지 말아요. 가엾게도 내 시누이가 당신의 모습과 마음의 아름다움은 생각만 해도 그리움에 애가 탈 지경이에요. 이 집 주인의 매부가 되는 것도 당신 마음에 달렸어요. 아니, 이사벨라, 달아나게 두진 않겠어 하고 아씨는 어쩔 줄 몰라 화를 내듯 일어서는 이사벨라 아가씨를 희롱하는 채 하면서 붙들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일로 마치 고양이들처럼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정성과 사모를 들고 나오는 데는 나는 완전히 당했어요. 게다가 만약 내가 점잖게 물러서기만 한다면 내 경쟁자가 되려는 그녀는 당신 가슴에 사랑의 화살을 쏘아 영원토록 당신을 자기 것으로 삼고 내 모습 같은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캐서린 하고 이사벨라 아가씨는 체면을 차려 자기를 붙잡고 있는 언니의 손을 뿌리치려고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농담이라 하더라도 중상모략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준 데 감사하고 싶어요. 히스클리프 씨, 당신의 친구에게 나를 놓으라고 말해주세요. 언니는 당신과 내가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재미있어 하지만 나로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손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은 채 이사벨라가 자기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졌든 전혀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언니를 향해 속삭이는 소리로 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절대로 안 되지 하고 캐서린 아씨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말구유 개라고 부르게 하지는 않겠어. 가지 못해. 그러면 히스클리프, 좋은 소식을 듣고도 왜 기쁜 얼굴을 하지 않아요? 이사벨라는 나에 대한 애드거우 사랑 같은 것은 당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런 말을 했지, 엘렌? 그리고 이 아가씨는 그저께 산책을 한 뒤로는 계속 단식을 하고 있어요. 아가씨가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쫓아버렸다고 분해하면서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건 거짓말 같군요 하고 히스클리프는 두 사람 쪽을 향해 의자를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무튼 아가씨는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히스클리프는 인도에서 가져온 지네와 같은 징그럽지만 호기심에서 보고 싶어하는 동물이라도 바라보듯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사벨라 아가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엾게도 이사벨라 아가씨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잇따라 불그락 푸르락 하다가 눈물이 속눈썹에 맺히면서 작은 숟가락에 힘을 주어 캐서린 아가씨의 꼭 붙들고 있는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팔을 잡고 있는 캐서린 아씨의 한 손가락을 풀면 다른 손가락이 감기는 것이어서 전부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자 아가씨는 손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호랑이 같군 하고 캐서린 아씨는 아가씨를 놔버리곤 아픈 나머지 손을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가버려. 다시는 그 여우 같은 낯짝을 내놓지도 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손톱을 드러내다니 어리석기도 하지.
그이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짐작이 안 가? 봐요, 히스클리프. 저 손톱이 사람을 잡을 무기예요. 눈을 핥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만약 나를 핥히려 한다면 그 손톱을 뽑아주겠어. 하고 그는 이사벨라 아가씨가 문을 닫고 나갔을 때 우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그 아가씨를 그런 식으로 골린 거요, 캐시? 아까 말한 게 정말은 아니겠지? 정말이에요. 하고 아씨는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몇 주일 동안이나 당신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당신 이야기로 온통 야단이었어요. 그래서 좀 진정시키려고 내가 똑바로 당신의 결점을 말했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말아요. 건방진 애를 골려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히스클리프. 나는 아가씨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이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서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나는 그 아가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려고도 하지 않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굴처럼 뜯어먹으려고 든다면 별 문제지만 내가 홀로 만약 그 메스꺼운 나비년 같은 얼굴과 함께 산다면 이상한 소문이 날 거요. 가장 평범한 소문이라도 매일 아니면 하루 걸러 그 흰 얼굴이 무지갯빛으로 멍들게 되거나 푸른 눈 언저리가 시커멓게 멍이 들게 될 것은 뻔한 일이지. 그 두 눈이 진저리 칠 정도로 닌튼과 닮았더군. 기분 좋을 정도라고 말해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자기 오빠의 상속인이라면서? 하고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분해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대답했습니다. 에드거와 나 사이에 대여섯 명의 아이가 태어나 아가씨의 상속권을 말살하도록 축원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재산을 너무 탐내니까. 이곳 재산은 모두 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설령 이 집 재산이 내 것이 된다 하더라도 당신의 것이면 변함이 없지. 하고 히스클리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라 린튼은 어리석을지는 몰라도 미쳤을 리는 없어. 어쨌든 당신이 충고한 대로 그 문제는 덮어주지. 저는 그의 행동을 감시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은 캐서린 아씨 쪽보다도 서방님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워서링 하이츠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하느님이 그 집의 길 잃은 양과도 같은 힌들리 서방님을 버리시어 악의 구렁텅이를 헤매게 한 까닭에 마침내는 한 마리의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 혼자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나 모자를 쓰고 그 집 농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러 가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그분에게 경고삼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는 생각이 양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분의 나쁜 버릇이 이제는 굳어버려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데다가 제가 충고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음산한 집에 다시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모튼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길을 돌아 그 옛집 대문 앞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계절은 대체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맘때였죠. 활짝 갠 싸늘한 오후였고 땅은 황량하고 길은 메말랐습니다. 저는 비바람이 꺾인 돌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을 구부려 보았더니 그 밑바닥 가까이의 구멍에 아직도 달팽이 껍데기와 조약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제 눈에는 소꿉친구인 힌들리 도련님이 메마른 잔디에 앉아 까만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그 작은 손에 납작한 돌조각을 쥐고 흙을 떠내고 있는 모습이 눈이 선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불쌍한 힌들리 도련님 하고 저는 무심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적에 힌들리 도련님이 얼굴을 쳐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 듯 했던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은 사라졌습니다만 저는 당장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집에 가보지 않고서는 못 견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분이 죽었다면, 이것이 죽음을 알리는 것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도련님이군요 하고 저는 조금 전에 어리석은 두려움을 금세 잊어버리고 외쳤습니다. 오, 내 아가 헤어튼, 아가를 돌봐주던 넬리다. 헤어튼 도련님은 제 팔이 닿지 않는 곳으로 물러서서 큼직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 헤어튼 도련님 하고 저는 그 아이가 하는 짓으로 보아 넬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넬리라고는 알아보지 못할 것이려니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펐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으로 주머니에서 귤 한 개를 꺼내 도련님을 달래려고 주었습니다. 도련님은 망설이다가 마치 깨는 것일 뿐 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처럼 제 손에서 냉큼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누가 그런 훌륭한 말을 가르쳐 줬어? 아가?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부목사님인가? 부목사님이나 너 같은 게 다 뭐냐? 그거나 저 하고 도련님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글을 배우는지 가르쳐주면 이걸 주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선생님이지? 악마 같은 아빠지 라는 것이 도련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빠한테서 무엇을 배워? 하고 저는 말했어요. 헤어튼 도련님은 굴을 잡으려고 덤볐으나 나는 더 높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뭘 가르쳐주지? 하고 저는 물었어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 하고 도련님은 말했습니다. 그저 옆에 오면 안 된다고만 그러지. 내가 아빠한테 욕을 하니까 아빠는 참지 못하는 거야. 아, 그러면 아빠한테 욕을 하라고 악마가 가르쳐주니? 아니야 하고 도련님은 꾸물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야? 히스클리프야. 저는 히스클리프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응 하고 도련님은 다시 대답했어요.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저는 다만 이러한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모르겠어. 아빠가 내게 뭐라고 하면 그 아저씨가 아빠에게 뭐라고 해주거든. 나에게 욕을 한다고 아빠에게 야단쳐 준단 말이야. 아저씨는 내 멋대로 하라고 말한단 말이야. 부목사님이 집에만 들어오면 이빨을 부러뜨려 목구멍으로 삼키게 해준대. 히스클리프가 정말 그러겠대. 저는 귤을 그 손에 쥐어주면서 그 아버지에게 넬리 딘이라는 여자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
대문에서 기다린다고 일렀습니다. 도련님은 포장길을 걸어가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힌들리 서방님은 나오지 않고 대신 히스클리프가 현관의 돌계단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돌아서서 그 이정표 있는 데까지 허위단심 그리고 막이라도 불러낸 듯이 겁을 집어먹고 그 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때까지 이사벨라 아가씨에게는 불필요한 인사말 같은 것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사벨라 아가씨를 보자마자 그는 먼저 조심스럽게 집 정면을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앉아있다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포도를 건너 아가씨에게로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거북해 하면서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가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외면을 했습니다. 뭔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집 쪽을 재빨리 슬쩍 훑어보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그 악한은 능청맞게도 아가씨를 껴안았습니다. 유다 같은 녀석, 배신자 같은 녀석 하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위선자이기도 하고 그렇지 간사한 사기꾼 같으니. 누가 그렇다는 거지 넬리? 하고 바로 옆에서 캐서린 아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열심히 밖에 있는 두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아씨가 들어온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씨의 망나니 친구 말이에요. 하고 저는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저기 있는 좀도둑 같은 녀석 말이에요. 아, 우리를 슬쩍 보았어요. 들어오는군요. 아씨에게는 싫다고 말하면서 이사벨라 아가씨를 꾀려는 그럴듯한 변명을 할 재주가 도대체 있는지 몰라. 캐서린 아씨도 이사벨라 아가씨가 히스클리프의 손을 뿌리치고 정원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히스클리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분해서 몇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캐서린 아씨는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며 소리치고는 만약 제가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한다면 내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넬리 말을 들으면 넬리가 이 집 안주인처럼 들리겠어 하고 아씨는 외쳤습니다. 히스클리프, 당신은 무슨 짓을 했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이사벨라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집에 오는 것이 실증이 나서 린튼이 문에 빗장을 걸고 당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요. 린튼? 누가 그따위에게 그러도록 내버려 둔대? 하고 그 흉악한 악한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녀석이 더욱 미워졌습니다. 순순히 참고 있으라고 해요. 날이 갈수록 나는 그 녀석을 천당에 보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간둬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안쪽 문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요. 왜 내 부탁을 무시했지? 아가씨가 먼저 당신한테 가까이 갔던가요? 그것이 당신한테 어떻다는 거요? 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내게는 입을 맞춰줄 권리가 있어. 당신에게는 반대할 권리가 없어.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야. 내게 질투할 필요는 없어. 당신에게 질투하는 게 아니야 하고 아씨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질투를 하는 거야. 얼굴을 펴요. 날 보고 인상을 찌푸리지 말고. 이사벨라가 마음에 들거든 결혼시켜 주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좋아하나요? 똑바로 말해봐요. 저봐, 대답을 하려 하지 않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요. 그런데 서방님께서 누이 동생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승낙하시겠어요?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승낙하도록 하겠어 하고 아씨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승낙하실 것도 없지 하고 히스클리프가 말했습니다.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나는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에 관해서인데 캐서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마디 하고 싶소. 당신이 나를 지독하게 대접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란 말이오.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군 하고 린튼 마님은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독하게 대접했다고? 그리고 복수를 하겠다고? 어떻게 복수를 한단 말인가요?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당신을 지독하게 대접했단 말인가요? 당신에게 복수하려는 건 아니야 하고 히스클리프는 좀 누그러져서 대답했습니다. 그럴 계획은 아니오. 폭군이 노예들을 학대해도 그들은 반항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보다 못한 놈들에게 몹시 심하게 군단 말이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재미삼아 나를 죽도록 굴려줘도 좋아. 다만 그 대신 나도 마찬가지로 약한 자를 골려서 재미를 보게 해주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나를 모욕하지 말아줘요. 내 궁전을 헐고 나서 오막살이를 세워주고는 나에게 집을 지어줬다고 우쭐해서 생색내지 말란 말이오. 당신이 정말 이사벨라와 결혼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목을 잘라 죽여버리겠소. 그렇군요. 내가 질투를 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하고 캐서린 아씨는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당신한테 결혼을 권하지 않겠어. 그것은 오히려 방황하는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과 같을 테니까. 당신도 사탄과 같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재미나는 거지. 당신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당신이 돌아왔을 때 화를 낸 주인도 성미가 가라앉았고 나 역시 안정되고 조용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가 평화로운 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해서 싸움을 일으킬 결심을 한 것 같아. 하고 싶거든 주인과 싸움을 해요. 히스클리프.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을 속여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게 복수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테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